그래서 우리가 이 무형자산이란 주제도요,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공부했을 때랑 똑같이 취득원가 결정 문제하고 상각 문제,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요거와 관련된 얘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살펴볼게요. 그 책에 보니까 520페이지 제2절의 무형자산 취득원가 결정, 거기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 끝에까지 밑줄을 치시면 되고요. 거기 밑줄 치니까 무슨 얘기 나와 있냐면은 결국 취득원가라는 거, 취득원가라는 것은 구입가격에다가 취득 부대비용 더한 것이다. 이제까지 자산 배울 때 계속 했던 얘기,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결국 취득 부대비용이 발생했으면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줘야 된다. 뭐 그 얘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그 밑으로 가시면 1번의 매수기업 결합으로 인한 취득,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 또는 교환 넘기시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 이런 자세한 게 좀 나오는데 중요한 게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왜 안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들 뭐냐면 예외적인 것들이에요.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취득할 땐 다 이렇게 해요.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더하기 취득부대비용, 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예외적인 것들은 어떤 경우인지 잠깐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 그 매수기업 결합으로 인한 취득을 보세요. 그건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줄에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고급회계 나중에 배우시면, 오늘 고급회계랑 관련된 얘기 좀 나오는데, 합병을 배워요. 합병. 합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쳐져서 A 회사가 남는, 이런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하고 합쳐가지고 SK만 남았던 거 기억나세요? SK가 신세기랑 합병한 거. 그래서 신세기통신 주주들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신세기의 자산과 부채를 끌고 오면서 SK만 남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게 합병이에요. 흡수합병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병을 하는데, 합병할 때 보면은 이 B회사 보세요. 그러니까 신세기라고 생각하시고, 이 B회사의 합병 전에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차대조표. 그러면 B회사의 합병 전에 대차대조표는, 날짜는 뭐 합병 전의 날짜, 뭐 특정한 날짜 적으시고, 이 B회사는 양쪽이 똑같을 거고, 이쪽에 뭐가 있겠어요? 자산들이 있겠죠. 뭐 어떤 금액으로 적혀 있을 거고, 자산. 그리고 이쪽 대변에는 뭐가 있겠어요? 부채가 있겠죠. 부채.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자본이 있겠죠. 자본. 근데 이 자본이라는 건 결국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B회사 주주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주주.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이 B회사는 합병 전에는 이 B회사 주주들의 회사죠. 이 B회사 주주들의 회사고, B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결국 누구 거예요? B회사의 자산 빼기 부채는 얘 거죠. 자산 부채를 얘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산 빼기 부채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순자산. 순자산이 누구 거예요? 얘 거라니까요. 그러면 자산과 부채는 합병 전까지 얘네들 거였는데, 합병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고급회계 때 합병분계 배우시면, 합병분계라는 건 A 회사 입장에서 B 회사에 뭐를 끌고 와 버리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를 끌고 와요. 자산과 부채를 끌고 오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누구한테 줘요? B 회사 주주한테 주죠. B 회사 주주한테 합병 대가를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을 줄 수가 있고요. 뭐를 주시냐면 주식을 줄 수가 있어요. 얘한테. 현금 주는 게 뭐냐면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뭐 자산 부채 넘기고 현금 먹고 떨어져라. 더 이상 합병 후의 회사에 관여하지 마라. 이해되세요? 반면에 주식을 주면은 어떤 주식 주겠어요? 주식을 주면 A 회사 주식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이 합병할 때 SK텔레콤 주식 줬단 말이에요. 신세기통신 주주한테. 그러니까 A 회사 주식을 준다는 얘기는 합병 후에도 얘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나중에 배우시면.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B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A가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B 회사의 자산 중에 특허권이 있었어요. 자산 중에 장부에 특허권. 그럼 특허권이 무형자산으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 자산으로.
그러면 합병하면서 끌고 올 때 보면은 얘도 끌고 와야 안 끌고 와요?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끌고 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A 회사가 뭐를 취득하는 꼴이 돼요? 무형 자산을 취득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거기 매수기업 결합으로 난 취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매수기업 결합이라는 게 합병이에요. 결국 합병인데 그 매수기업 결합을 하면서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 회사에 뭐를 끌고 오는 케이스예요. 무형 자산을 끌고 와버리는 케이스예요. 그랬을 때 이 무형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고급 회계 때 하시면 되고요. 하실 필요 별로 없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고. 특이한 경우라니까요. 무형 자산만 별도로 사는 게 아니라 피합병 회사를 합병하다 보니까 무형 자산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하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고급 회계 때 합병을 배우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았어요. 매수법이라는 게 있고 지분통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합병에서. 매수법과 지분통합.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고급 회계 배우시기 전까지는 합병 그러면 다 매수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통합법 잘 안 나오는데 이 매수법이라는 게 어떤 관점이냐면 피합병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시장에서 구입하듯이 매수한다고 보는 가정이고요. 매수. 지분통합이라는 가정은 뭐냐면 B회사 주주와 A회사 주주가 그냥 주주끼리 합치는 거다라는 게 지분통합인데요. 나중에 배우시면. 이 지분통합이 되려면 요건이 까다로워요. 지분통합이 되려면 피합병 회사 주주한테요. 대부분 뭘 줘야 되냐면 주식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합병 후에도 주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얘가 되는 건데 특이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얘다. 매수로 합병한다고 보면요. 자산부채를 매수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산부채를 끌고 오는 금액을 A회사가 자산부채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얘가 B회사 대차대조표상에 화폐 금액이 있을 건데 그건 장부가액일까요? 공정가액일까요? 대차대조표에 있는 금액은 장부가액이죠. 그게 장부가액이에요. 대차대조표에 있는 금액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게. 반면에 이 자산과 부채를 지금 거래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사듯이 사려면 무슨 가격으로 사야 돼요? 공정가액으로 사야겠죠. 그게. 그럼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가액이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조금씩 다르겠죠. 이게. 그랬을 때 얘 자산과 부채를 매수법 관점에서 갖고 오면 당연히 그 자산과 부채를 뭐로 평가하겠어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매수법이라는 게. 매수법이. 반면에 지분통합법으로 하면 뭐로 하냐면 장부가액으로 해요. 나중에 합병해서. 근데 여러분은 나중에 이거 배우시기 전까지는 다 뭐로 생각하라고요? 매수법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었으면 다 끌고 오는 자산부채는 뭐로 한다? 공정가액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끌고 오는 특허권은 무슨 가액으로 끌고 가야겠어요? 이게? 공정가액이겠죠? 이게? 매수기업 결합.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취득원가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거기 나와 있죠. 거기다 표시만 해놓으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만 하셨으면 돼요. 잘 나오는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521페이지 국고보조 또는 교환에 의한 취득. 거기다가는 뭐라고 적냐면요. 이렇게 등호 표시하셔가지고 유형자산과 동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유형자산과 동일. 복습만 해볼게요. 유형자산 배울 때 국고보조 받아서 샀다. 어떻게 했죠? 국고보조 봐서 자본적 지출을 했으면 일단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산의 차감으로 갔다가 해당 자산 구입하면 그 자산의 차감으로 갔다가 그 자산 상각하는 기간 동안 비용화되면 상계 처리했죠. 그거에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자산 교환에 의한 취득도 복습만 할게요. 우리 교환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 교환 잘 나오는 편인데 교환이 나오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종자산 교환과 동종자산 교환. 그래서 무슨 법이었냐면 공정가액법이 있었고 장부가액법이 있었고 이종자산 교환이 뭐예요? 공정가액법. 동종자산 교환이 장부가액법. 그거 정리 잘하세요. 나중에 넘기시고 522페이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조금 있다가 뭐가 나올 거냐면 개발비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개발비. 그래서 이거 혼자 읽어보시는데 거기 첫 번째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그거 읽어보실 때 이것만 좀 개념 잡으세요.
연구 단계가 보통 먼저 있는 겁니까? 개발 단계가 먼저 있는 겁니까? 회사에서. 연구가 먼저죠. 선행. 그 연구 단계에다가 선행 활동이에요. 그게 선행. 연구가 먼저 일어난다. 연구가. 그래서 기초 지식을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죠. 보통. 그 정도만 개념 잡으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523페이지 하단에 표 나와 있는데 그 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있는 것만 중요해요. 가로 1번. 그 가로 1번이 중요한 거고 가로 2번은 다 뭐냐면 특수한 것들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지금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제3절의 취득 후의 회계 처리. 여기서는 첫 번째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거랑 똑같다고 적어놓으세요. 유형자산과 동일하다고. 복습만 할게요. 자본적 지출로 가려면 어떤 표현이 있어야 돼? 출제자가. 자본적 지출로 가려면 출제자가 어떤 표현? 내용 연수가 증가했다. 그럼 자본적 지출이에요.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증대됐다는 표현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생산성이 향상됐다. 능률이 크게 향상됐다. 이런 것들. 그런 표현이 있으면 자본적. 현상 유지다. 원상 회복이다. 금액이 얼마 안 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수익적. 그런 것 좀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무형자산의 상각으로 가서 그 무형자산의 상각은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랑 차이 나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랑 차이 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중요한데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줄 보면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밑줄 치지 말고요. 두 번째 줄에 무형자산은 상각이란 말을 쓰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용어가 다른데 그 용어 다른 건 용어 다르다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세 번째 줄에 중요한 게 나와요. 무형자산 상각은 유형자산과 똑같지만 상각 누계액 계정을 설정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상각 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직접 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특허권이 10억 있는데 대차주 표시할 때 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2억 빼서 8억으로 표시하는 게 유형자산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유형자산은 반드시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무형자산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8억으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무형자산 실무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직접 빼요. 직접 빼는데 둘 다 선택 가능하고요. 주의할 거 이렇게 순액으로 했다면 반드시 뭘 공시해 줘야 되냐면 주석 공시를 해줘야 돼요. 어떤 주석이냐면은 이게 취득원가가 얼마고 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정보 이용자한테는 알려주고 표시할 때만 순액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잔존가액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1번이 직접 감액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1번 잔존가액 무형자산, 유형자산은 잔존가액이 언급되잖아요, 보통. 무형자산은 시험에 나오면 잔존가액이 언급 안 되는 게 아주 많아요. 잔존가액을 아예 언급 안 해요, 출제자가. 그거 얼마로 봐야 돼요? 제로예요, 제로. 무형자산은 출제자가 잔존가액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언급하지 않으면 제로예요, 제로. 왜냐하면 무형자산들은 하나같이 다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되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가로 2번 내용 뉴스 보시면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몇 년 넘을 수 없다? 20년 넘을 수 없다. 다 들어봤죠, 여러분들? 근데 이 특허권 보세요. 이 특허권 취득했는데 특허법에서 특허 기간을 30년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특허법에서. 그럼 30년의 특허 기간이면 이 금액을 30년 동안 상각할 수 있다 없다. 30년 동안 상각할 수 있다잖아요. 보니까.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정해지면.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면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효익이 있다는 게. 그럼 그동안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면 몇 년 넘지 말라고요? 20년 넘지 말라고요. 왜 20년 넘지 말라고 했냐면은 20년이라는 기간이 길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제가 살아온 기간이 20년을 2배 넘는 기간을 사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 많이. 돌이켜 봤을 때 20년 전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잖아요. 20년 전에. 그런데 그게 아직도 효익이 남아있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형자산 아무리 장각 기간을 길게 해도 20년은 넘지 말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각은 자산의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한다. 그 얘기는 특허권의 취득을 2000X1년 7월 1일 날 취득했는데 이 특허 기간이 시작되는 건 2000X2년 1월 1일부터다. 그러면 이때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생각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효익을 줄 때부터. 효익을 줄 때부터. 참고만 하세요. 그건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가로 3번에 상각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무형자산 상각방법 뭐만 인정했죠? 개정되기 전에는 무형자산 상각방법은 정액법하고 생산량 비례법만 인정했어요. 정액법과 생산량 비례법. 그렇게 두 가지밖에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다 인정하는 걸로 돼 있죠?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떤 방법을 언급하든지 그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언급한 방법으로. 그런데 출제자가 출제해놓고 어떤 방법이라는 걸 언급 안 했어요. 무형자산 출제했는데. 무슨 법으로 해야 돼? 정액법으로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언급 안 돼 있으면 정액법이에요. 그냥. 실무적으로도 대부분 다 정액법으로 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하나 주의할 거는 영어권만큼은 반드시 정액법으로 해야 돼요. 영어권만. 자, 왜 그런지 설명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영어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랬죠? 영어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언급했다 그랬어요? 기업 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 거기에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규정되어 있는 데가 달라요. 그런데 그 규정을 들여다보면 영어권은 정액법으로만 생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영어권은 정액법만 돼요. 주의하세요. 무형자산 감액손실을 보는데 감액손실 옆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유형자산과 똑같다. 감액손실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 여러분 이제 많이 나와서 알겠죠. 이 회수가능가액이라는 표현이 감액할 때 나오잖아요. 회수가능가액. 그 회수가능가액이 떨어졌으면 감액하자는 거 아니에요. 회수가능가액.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로 안에 있는 거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큰 금액. 왜 그런지 알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 감액한다는 얘기 나와 있고. 유형자산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겠어요? 보니까. 직접 감액할 수 있어요. 감액 손실 누계액 쓸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환입돼요 안 돼요? 환입. 감액한 다음에 환입돼요 안 돼요? 환입되죠 당연히. 그러면 얘 배울 때 했으니까 뭐가 한도예요?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가액이 한도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넘어가는데 하나 거기 분계 밑에 보세요. 분계 밑에 보니까 영업권은 감액할 수 있는데 감액 후에 회복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다르잖아요. 또 왜 다르냐? 역시 얘기했지만 규정이 여기 안 돼 있다니까요. 무형자산 기준서에 기업인수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영업권은 감액할 수 있는데 회복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나와 있는데 그 밑줄 쳐드릴게요. 뒤에 나오는데 530페이지
530페이지 네 번째 줄 끝에 감액 후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 환입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동초과액을 자가창설 영업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감액한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회복된 금액을 감액손실 환입으로 처리한다면 기업이 스스로 영업권을 계상하는 결과가 되므로 감액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할 수 없으면 유의해야 된다. 밑줄만 쳐놓으세요. 자가창설 영업권이 뭔지 모르면 조금 이따 얘기할 테니까 다시 앞으로 가시고 526페이지로 오세요. 자, 영어권 나오죠? 중요하다고 표시하시고 영어권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영어권이 뭔지는 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527페이지 네 번째 줄 보시면 527페이지 영어권이 두 가지 있죠. 여기 매입 영어권과 자가창설 영어권 맨 끝에 보세요. 바로 밑으로 다섯 번째 줄 뭐만 인정한대요. 우리는 매입 영어권만 인정하고 자가창설 영어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언제만 발생하는 거냐면 다른 회사를 합병할 때, 매수할 때 그때만 발생하더라. 그게 매입 영어권이에요. 그때만 발생하고 자기 혼자 창설하는 자가창설 영어권은 인정하지 않더라. 그래서 방금 전에 영어권은 감액한 다음에 회복이 안 돼요. 감액하고 나서 회복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뭘 잘해서 다시 영어권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가창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영어권은 감액한 다음에 회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어권의 평가라는 게 가로 1번, 가로 2번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볼게요. 그 528페이지 보시면 예제 1번 있는데 걔를 같이 볼게요. 거기 보니까 A 회사가 B 회사 인수하는데 B 회사의 자산 부채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합병 분기에 아까 논리를 좀 봤으니까 자, 합병 분기에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죠? 합병 회사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합병하는 회사가 피합병 회사에 뭐를 끌고 오는 거라고요? 자산과 부채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분계가 자산 끌고 오고 부채 끌고 와요. 근데 누구 거냐면 B 거예요. 이렇게. 거기 자료 보니까 B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B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어떤 금액으로 끌고 올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합병의 회계처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매수법이 있고 지분통합법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특별한 언급이었으면 다 뭐로 보라고요? 매수법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회계 배우기 전까지는 다 매수법으로 보시면 돼요. 다 매수법으로 보면 되니까 매수법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구입하듯이 그 회사를 매수해버린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금액으로 끌고 오는 게 타당하다? 공정가액이다. 그래서 매수법은 공정가액이에요. 얘가 장부가액인데 이건 몰라도 돼 지금은. 공정가액이니까 공정가액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거기? 500과 150이죠. 이렇게 하는 게 합병분기예요. 별거 아닌데. 자, 이렇게 하면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얼마예요? 순자산 가치 빼보면 350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회사 얼마 주고 사실래요?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 회사 얼마 주고 살래요? 그러면 뭐 현금 주고 산다면 350만 원 주고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금 준다면 현금 내고 사면 그러면 양쪽이 같잖아요. 이렇게 양쪽이 같으면 영어권이나 부영어권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딱 그 가격에 산 거예요. 딱 그 가격. 그 회사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금액만 준 거죠. 그런데 거기 요구사항 1번 보시면 이 회사의 전체로서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 보니까 얼마더라? 400이더라. 합병을 하면서 협상할 때 400을 주기로 결정했대요. 현금 줬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400을 줬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가치보다 어떻게 더 많이 줬죠? 이렇게 초과 지급해서 더 준 거. 왜 더 준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때문에 더 줬는지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리 찾아봐도 더 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과 부채는 다 찾아봐야 가치가 얼마밖에 없어요? 350밖에 없는데 왜 50만 원 더 줬는지는 아무리 분석해도 분석이 안 돼요. 그게 분석이 안 되는 모든 초과 지급액을 다 합쳐가지고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권. 왜 더 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 회사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분석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더 준 건지는.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업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이게 매입 영업권이에요. 자가창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매입 영업권만 인정돼요. 자가창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무형자산으로 영업권이 있다는 얘기는 합병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회사를 이렇게. 그래야 생기는 거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이렇게 잡힌 영업권은 몇 년 이내에 상각하는 거예요? 20년 이내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된다. 자산이고.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2번을 보시면 이게 요구사항 1번이었고. 근데 이제 합병하려면 결국 이건 주어져요, 시험에서. 주어지는데 주어지면 이게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 합병할 때는 이 금액을 결정하는 게 참 그 양자 간의 협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이게. 왜냐하면 피합병 회사는 이걸 어떻게 가급적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합병하려는 A 회사는 가급적 싸게 살려고 할 거 아니야, 이거를. 줄다리기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로 결정될 건지는 굉장히 애매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산과 부채 이것들, 이게 식별 가능한 거. 이게 자산과 부채는 알고 있으니까 빼면 얼마예요? 350이니까 이거에 대한 협상은 쉽잖아요. 350이다 일단. 근데 350에서 그 다음에 얼마 할 거냐? 350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를 얼마 줄 거냐? 이게 참 고민이잖아.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랬을 때 이런 알파를 계산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요구사항 2번 같은 뭐죠? 초과이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초과이익 환원법. 그게 뭐냐면은 피합병 회사가 과거에 벌어들였던 이익이 동종업종에 비해서 더 많이 벌었다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더 주는 개념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거기 요구사항 2번. A 회사가 B 회사의 영업권을 초과 수익률의 현가로 평가할 때 영업권이 얼마냐 그랬는데 위에 자료 보니까 과거 3년간 특별손익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순이익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48만 원. 그 얘기는 B 회사가 이 정도의 어떤 순이익을 보고했다는 건데 지금 합병할 때 보니까 B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얼마예요? 이게 빼보니까 순자산 공정가치는 350만 원이에요. 그럼 350만 원의 공정가치를 가진 이 회사와 똑같은 회사들이 이런 정도의 가치에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얻고 있었냐면은 보니까 동종업종이 10%래요. 그러니까 10%의 수익률을 얻고 있어요. 그 얘기는 350만 원만큼의 공정가치가 있다면 10%의 수익이니까 35만 원의 순이익이 이게 동종업종에서 얻는 정상이익이다. 이 정상적으로 이 정도 이익을 얻는데 이 회사는 이만큼의 이익을 과거에 얻었다. 그 얘기는 동종업종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죠. 이렇게. 더 많은 이익. 이게 얼마냐 빼니까 13만 원인가요? 이 13만 원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초과이익 또는 초과순이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초과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동종업종보다 어떻다는 얘기?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럼 이 초과이익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더 좋은 건데 거기 보니까 몇 년이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파는 사람이 5년이 지속된다. 우리는 초과이익이 5년간 지속된다. 5년간 계속 얼마씩 13만 원씩이 초과이익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지속되는 초과이익을 지금 합병하는 거니까 뭐로 평가해 봐야겠어요? 지금의 가치,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이자율은 거기 12%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뭐만 해보면 되냐면 이거 현재 가치만 하면 그것을 뭐로 보자? 영업권으로 보자는 개념인데 이게 보니까 해보니까 468 6도라는 나와요. 468 현재 가치가 거기 책에 6도라는데 자 요렇게 계산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도 계산 됐으니까 너 얼마 더 줄래? 50만 원 더 줘라. 해서 50만 원 더 주기로 결정이 되면
50만 원 더 주기로 하는 거니까 더해서 얼마? 400.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400 이게 아니라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이 정도 되는데 에이 뭐 50 더 줘라. 50 하면은 더하니까 400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529페이지 영어권의 삼각과 감액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을 읽어보시면 돼요. 삼각설. 걔만 읽어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기업회계 기준은 영어권을 20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알아두시고 부영어권 할게요. 부영어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급회계 때 나오는 건데 이 영어권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약간. 자, 거기 사례 보세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사례 보시면 합병하는데 자산과 부채가 얼마예요? 자산 1,000원, 부채 500원. 그럼 보세요. 얼마 주면 원래 맞아요? 딱 이거 주면 맞죠? 이렇게. 자, 이거 주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됐죠? 만약에 600 줬다. 600 어때요? 더 많이 줬죠? 100원이 뭐라 그랬어요? 영어권. 이거 좀 설명할게요. 영어권이 차변에 발생하면 어떤 지출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 지출 때문에 발생한 영어권 차변은 우리 둘 중에 하나로 그랬죠? 자산 아니면 비용이다. 그럼 영어권을 자산 잡을 거냐 비용 잡을 거냐의 개념은 이 영어권 100원이 미래 효익이 없다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미래 효익이 있다면 자산 처리하는 거 이게. 근데 무슨 얘기냐면 피합병 회사를 비싸게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해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걔가 보니까 500원짜리거든. 500원짜리. 500원짜리인데 600원 주고 샀잖아요. 비싸게 샀잖아요. 100원. 그러면 손해 본 거예요. 그게 미래 효익 없다면 그 합병한 회계연도에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근데 영어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걔가 미래 효익 준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수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미래 효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자산 잡는 거죠. 자산 잡고 몇 년 이내에 20년 이내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면서 비용화시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병할 때 생기는 영어권이 매입 영어권이 미래 효익이 없다면 비용 처리하는데 효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산 잡고 몇 년 이내? 20년 이내에 정액법으로 상각하라고요. 그러면서 뭐 비용 처리하잖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반면에 부의 영어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싸게 사잖아요. 이렇게. 그럼 싸게 샀다는 얘기는 이쪽인데 여긴데 이렇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죠. 싸게 샀잖아요. 500원짜리인데 400원에 샀잖아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매번 합병만 하고 다니면 돼요.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500원짜리 회사를 400원에 사니까. 여러분, 기업 사냥꾼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M&A 하는데, 이 M&A라는 게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이 소재인데, 이 M&A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돈 놓고 돈 먹지 않은 건데, 다 쓰러져 가는 회사를 후려쳐서 싸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망해 가니까. 싸게 사면 그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그때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싸게 사가지고 그 회사를 회생시켜요. 회생시키면 그 회사의 실제 가치가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비싸게 팔아요. 그럼 큰 돈 버는 거예요, 그게. M&A 할 때. 그러니까 싸게 살 수만 있으면 돈 번다니까요. 아무튼 좋잖아, 이게. 근데 이름이 뭐냐면 부영어권이에요. 영어권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영어권인데 그럼 얘가 뭘까? 이 부영어권이 대변에 발생했잖아요. 대변에 발생한 뭐냐면은 부채 아니면 자본 아니면 수익이잖아요. 부채 자본 수익 알죠? 대변에 발생하면. 그런데 얘가 부채는 아닌 것 같잖아요. 갚을 게 아니니까. 자본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럼 수익일까? 수익을 하려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요?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영업권이 바로 비용 처리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얘를 바로 수익 잡는 건. 그러니까 부영업권도 바로 수익 잡으려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좀 미래 기간에 수익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요 자산, 요거 영업권도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잡았다 비용 처리했잖아요. 얘도 바로 수익 잡지 말고 미래 기간에 수익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어디로 보내냐면 일로 보내지 말고 대차 대조표로 보내긴 보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못 보내니까. 근데 대차 대조표로 보내려니까 부채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자산으로 가야겠죠. 자산으로 가면서 무형자산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가니까 차감하겠죠. 그래서 거기 분계 밑에 기업인수 합병되거나 회계처리 준칙에서는 부의 영업권을 무형자산 차감이다. 알아두시고 주의할 거는 영업권의 차감이 아니에요. 이걸 영업권의 차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말이에요. 영업권에서 빼는 게 아니라 무형자산의 차감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말로 하는 문제 주의하시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부의 영업권 잡힌 거를 일단은 그렇게 보내요. 일단은.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고 언젠간 없애가야겠죠. 언젠간 없애가는데 없애가면서 수익 잡는 거예요. 수익. 없애가면서. 이쪽에 있는 걸 없애가면서 수익 잡는 거는 상각한다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환입한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거는 상각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없이 상각 이러는데 이쪽에 있는 건 환입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환입. 그래서 부의 영업권 환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익 잡아가는데 얘도 기업회계 기준의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공부할 것도 없어요. 20년 이내 기간에 정액법으로 환입한다. 그럼 얘랑 똑같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 20년 이내에 주어진 대로 그냥 환입만 하면 되잖아요. 정액법으로. 그럼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이게. 그런데 이거 규정을 복잡하게 했어요. 여기서. 뭐 종류별로. 첫 번째가 미래 손실과 관련됐을 때 뭐 염가 구매일 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이 부행업권만 원인별로 분석하도록 돼 있어요. 원인별로. 그래서 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그 미래 손실과 관련될 때를 보세요. 먼저 미래 손실. 자, 미래 손실과 관련될 때를 보면은 이 100원만큼 싸게 산 게요. 이것 때문이래요. 뭐냐면은 피합병 회사가 소송에 걸려 있대요. 합병할 때 보니까. 소송에 걸려 있는데 이 소송이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 100원 정도. 그럼 우리가 합병하는 회사 입장에서 걔한테 그런 얘기 꺼낼 수 있어요. 야, 네 가치가 500원인데 500원짜리지만 너 합병한 다음에 여기서 패소하면 내가 100원 대신 물어야 될 것 같은데 100원 대신 물을 것 때문에 나는 너한테 500원 못 주겠다. 400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피합병 회사 입장에서 그걸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뭐 그래 400원에 팔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싸게 산 것이 바로 미래 기대 손실 때문에 싸게 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첫 번째. 그러면 걔는 요 부행업권을 언제 환입하냐면 그 미래 기대 손실이 발생했을 때 환입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정말로 그 소송에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소송에 패소하면 회사가 100원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서 100원만큼 뭐가 생겨요? 손해배상 손실 생기겠죠? 손해배상 손실 생기면 그때 비용 생기는 거 아니에요? 비용? 그럼 그때 가서 이 부행업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이 부행업권을 차변의 부의 영업권 100원, 대변의 부의 영업권 뭐라고요? 환입. 이렇게 잡으면 이 부의 영업권 환입은 뭐예요? 수익 잡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수익을 잡으니까 요 비용이랑 어떻게 돼요? 상계되잖아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걸 싸게 산 원인과 관련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상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염가 구매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염가 구매라는 거는 거기 자료를 좀 보세요. 거기 5번째 줄 보니까 얘 자료가 두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화폐성하고 비화폐성. 화폐성하고 비화폐성. 화폐성하고 비화폐성으로 해서 얼마 쪼개졌냐면 200원과
800원 이쪽에 있어요. 자, 그랬을 때 500원이고 400원이고 100원 줬어요. 그러면 싸게 샀거든요. 싸게 산 건 싸게 샀는데 왜 싸게 샀을까? 이걸 봤더니 미래 손실과는 관련 없대요. 그냥 싸게 샀어요. 그냥 싸게 샀다면 이거예요. 그냥 싸게 샀다는 얘기는 피합병 회사는 자기 자산을 얼마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전체로 했을 때. 1,000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피합병 회사는. 그래서 1,000원이고 자기 부채가 500원이니까 우리 회사 가치는 500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합병 회사는 이걸 얼마로 보는 거예요? 900원으로 보는 거예요. 합병 회사는. 야, 네 자산 900원이야. 900원인데 500원이니까 400원짜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끌고 오는 자산을 걔가 주장하는 것보다 싸게 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협상 능력에 우위가 있으면 파는 놈이 아쉬우면 우리가 안 사주면 망하잖아요, 걔가. 그러면 이렇게 깎을 수 있다니까요. 깎아서 산다는 얘기, 깎아서. 깎아서 사는데 이렇게 깎을 때요. 깎을 때 얘부터 깎았다고 봐야 돼, 얘부터 깎았다고 봐야 돼. 얘부터 깎았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비화폐성부터. 왜냐하면 아까 배웠잖아요. 비화폐성이라는 건 화폐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은 거고 화폐성은 화폐금으로 고정된 거예요. 화폐성의 대표적인 게 아까 뭐였냐 현금이었는데 이 화폐성을 싸게 산다는 얘기는 금고를 열어봤을 때 현금이 200원 들어있는 게 보여요 눈에. 그걸 보면서 아 그거 100원이야 200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화폐성을 싸게 사는 거예요. 화폐 금액이 분명히 거기 보이는데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그걸 깎기는 힘들잖아요. 비화폐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건물 이런 기계장치 뭐 이런 거에 이게 건물이라고 하는 건 걔가 800원으로 주장하지만 아니야 그거 700원짜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화폐 가치가 변하는 거니까 이 비화폐성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샀다면 얘부터 싸게 샀다고 봐야 돼요. 얘부터 싸게 샀다고 보고 얘부터 싸게 샀다면 이걸 언제 환입하냐면요. 이 싸게 산 비화폐성이 비용화될 때 이걸 환입해요. 얘가 비용화될 때 환입한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고 533페이지의 표는 나중에 보시고요. 534페이지 예제를 같이 할게요. 이 부의영어권은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 좀 하세요. 거기 분계 보세요. 예제 2번. 거기 분계 보니까 화폐성하고 비화폐성이 있어요. 얼마씩이냐면은 80이랑 100만 원이 있어요. 80이랑 100만 원. 부채 있고 현금 줬어요. 얼마가 부채냐면 50. 자, 그러면 얼마 주고 사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얼마 주고 사는 게 맞냐? 원래 130 주고 사는 게 맞아요. 130 주고 사는 게 맞는데 얘가 보니까 얼마 주고 샀냐면은 100 주고 샀어요. 거기 자료가. 그러면 30만 원만큼 어떻게 산 겁니까? 싸게 산 거니까. 이게 뭐예요? 부의 영어권이다. 부의 영어권. 자, 그럼 부의 영어권이라고 하는 건 싸게 산 건데 당장 수익 잡지 말고요. 원인별로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별로 분석할 때 잘 기억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 뭐부터 봐야 돼요? 미래 기대 손실이 있었다면 그걸 검토해 봐야 돼요. 밑에 추가자료 보니까 매수계약서상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 5만 원이 명시돼 있었다. 요거 밑줄 하나 쳐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531페이지. 531페이지 분계 밑에 주의할 점. 이러한 손실이나 비용은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계약서상 그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미래 기대 손실이라는 게 주관이니까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됐을 때만 인정해요.
알아두시고 다시 문제로 가요. 그래서 5만 원이 명시가 됐대요. 명시가 됐으면 그 5만 원은 이거 5만 원의 부영업권은 그것 때문이구나. 5만 원의 부영업권은 그것 때문이구나. 그러면 5만 원의 부영업권은 언제 환입할까요? 5만 원의 부영업권은 언제 환입해요? 손실 발생했을 때죠? 거기 밑에 보니까 몇 년도래요? 2000X 1년에 발생했으니까 이거 언제 환입해야 돼요? 2000X 1년에 환입하면 돼요. 문제에서. 두 번째. 미래 기대 손실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뭐라고 보라고요? 염가구매다. 싸게 샀다고 봐라. 얼마를? 25만 원은 싸게 샀다고 봐라. 여기서 25만 원 뺀 거. 여기서 이거 뺀 거 이렇게. 그러면 싸게 샀는데 뭘 싸게 샀다고 먼저 봐야 되냐면 비화폐성을 먼저 싸게 샀다고 봐야 돼요. 화폐성을 싸게 산 게 아니라. 근데 이 금액이 비화폐성 금액을 넘지 않잖아요. 이 금액보다 작잖아요, 이게. 그러면 다 얘 싸게 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합병하는 회사 입장에서 얘를 얼마로만 받냐면 75만 원으로 받다는 얘기예요. 25만 원만큼은 같이 쳐주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랬을 때 뭘 싸게 샀는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40만 원이 토지고 40만 원이 나머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상각자산이다. 나머지가 얼마? 60이네. 60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비화폐성 자산들 중에는 상각하지 않는 자산이 있고요. 상각하는 자산이 있어요. 상각한다는 게 유형 자산들 있잖아요. 감가상각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이게 상각하지 않는 거. 토지라든지 재고자산이라든지 그런 걸 말해요. 그럼 상각하지 않는 거와 상각하는 걸로 분리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상각하지 않는 자산은 이게 언제 비용화되죠? 처분될 때. 상각하는 자산은 처분하지 않더라도 언제 비용화돼요? 상각하면서 비용화되죠? 그래서 구분하는 건데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25만 원을요. 이 비율대로 쪼개줘요. 그러니까 25만 원을 비율대로 쪼개려면 10분의 4, 10분의 6이죠? 0.4, 0.6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0만 원, 15만 원. 그 얘기는 요 10만 원의 부영업권은 뭐랑 관련됐다? 토지. 요 15만 원의 부영업권은 상각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언제 환입하냐면 얘가 팔렸을 때 환입해요. 얘는 언제 환입하냐면 얘가 팔려도 환입하지만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각하면서 환입해요. 근데 상각은 내용연수 알아야 되는데 거기 내용연수가 10년이래요. 그러면 10년 동안 환입하면 돼요. 곱하기 10분의 1씩 매년 이렇게. 근데 요구사항이 뭘 물어봤어요? 배분하시오는 지금 했어요. 요구사항 2번. 2001년과 2000년에 부영업권 관련된 행위를 회계 처리해봐라. 환입의 회계 처리인데 자 보세요. 자 2001년에 환입할 거 보세요. 2001년 이거 언제 환입하죠? 2001년. 여기서 얼마? 15,000원 2001년. 이게 언제? 2002년. 15,000원 2002년. 그렇게 하면 계산 되거든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533페이지 잠깐 보세요. (533페이지) 보시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은 거기 분계 밑에 문단에 또 밑에 보시면 분계 또 나와 있죠. 거기에 이게 600원하고 이게 400원하고 이게 200원하고 이게 300원하고 이게 500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보세요. 싸게 샀는데요. 싸게 샀다고 보면 얘부터라고 그랬죠. 싸게 샀다고 보면 얘부터인데 일단은 이런 케이스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실무적으로도 없어요. 왜냐하면 싸게 샀을 때 그 금액이 비화폐성 자산 금액을 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는 비화폐성 자산은 제로로 봤다는 얘기예요. 얘 제로로 봐도 얘가 얼마? 600원이죠. 600원 빼기 200원 하면 얼마예요? 400원이죠. 그래도 싸게 샀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돈 버는 건데 이런 게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이렇게 싸게 사는 건. 거의 안 나오는데 혹시라도 부의영업권 금액 자체가 이거보다도 크다면
얘는 다 싸게 산 거고 얘까지 싸게 샀다고 봐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100원만큼은 싸게 샀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럼 화폐성을 싸게 산 100원은 사자마자 환입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싸게 산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화폐 금액을 싸게 산 거 아니에요. 그 화폐 금액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거기 읽어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게 특이한 거죠. 아주 특이한 거. 그렇게 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넘어가세요. 535페이지 기타 의무연산 개발부터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거기 하고 10장 들어가겠습니다.